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1차 시험 보시고 오시느라고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2차 처음 준비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시죠. 예,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제 관련돼 가지고 이게 뭐 좀 사건이 있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에만 전념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걱정을 끼쳐드려서 되게 죄송한데 여러분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에 전념 안 하시면 제가 정말 미안하죠. 제가 원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일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의견들도 되게 많았는데 제 책이 판례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판례에 있는 회사 이름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경우도 있었어요. 요것도 이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책이 나올 때에는 회사 이름을 A 회사, B 회사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 책까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사과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신경 써야 된다는 사실 미처 몰랐어요. 예, 좀 죄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여러분 시험 보셨는데, 자,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답안지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거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공부에 집중하셔야 될 시기고, 절대 다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제 목표인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정말 미안하거든요. 자, 공부에 집중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답안지의 채점이 사실은 사무관리, 그 다음에 절차론, 실무는 점수가 좀 굉장히 후하게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실무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는 말 그대로 조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변형해서 내거나 그런 부분도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의외로 그쪽 부분은 점수가 잘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민법입니다. 민법인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올해 이제 어떻게 책이 바뀌었고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60분 내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민법 시험이 60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60분이 주어지는데 옛날에는 20점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총 5문제가 나옵니다. 1, 2, 3, 4, 5 이렇게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배점이 20점씩이었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자,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20분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은 몇 분이 되겠죠? 몇 분에 답을 쓰셔야 되겠죠? 12분. 예, 그런 것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로 나누셔서 한 문제당 12분씩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20점짜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10점, 10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모든 주관식 시험의 추세인데요. 10점, 10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10점, 10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5점짜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직 거기까지 갈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10점짜리가 두 개로 나눠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시간은 6분입니다. 갑자기 탄식이 탄식이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렇게 이제 답안지를 쓰시는데 답안지를 써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게 어디냐면 첫 번째는 문제를 읽고 논점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이. 그래서 모든 이 5개의 지문을 다 길게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길게 내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20점짜리를 2개씩 이렇게 길게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한 문제 정도는 길고 작년 같은 추세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서 지문이 이렇게 길었거든요. 그럼 여기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길진 않습니다. 여기 상대적으로 좀 짧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긴 지문을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논점을 찾는데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비슷비슷한 문제로 자꾸 헷갈리게 함정을 팔 거예요. 그럼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그럼 선생님, 일단 문제를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문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습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험 문제는 길게, 헷갈리게 이렇게 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논점을 찾는지까지 제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가 어디냐면 문제 제기와 사안의 검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쓰시는 것과 사안의 검토를 여기에서 두 번째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외우는 것을 그냥 쓰시는 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시간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기재하시는 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여기는 이러고 있다가 쓸 수 있는 부분. 근데 여기서 시간을 은근히 많이 잡아먹는다니까요. 그건 진짜예요. 제가 옛날에 시험 봐봤잖아요. 주간시. 생각하면 갑니다. 그냥 시간이.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는 저랑 같이 매주 연습을 하시자고요. 또 연습을 하시고 제가 수업 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프린트를 계속 드릴 거예요. 자, 이거 논점이 어디가 있죠? 하고 찾는 연습을 할 건데,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런 거고 연습을 저랑 같이 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제기하고 사안의 검토를 만약에 쓰셔야 된다 하면 내가 좀 속도가 느리다. 내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러면 제가 그냥 솔직하게 딱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문제 제기 쓰지 마세요. 문제 제기는 쓰지 말자. 내가 정속도가 안 나면. 근데 왜냐면 이게 첫인상이니까 좋긴 좋은데 문제 제기 안 쓴다고 해서 채점을 안 하진 않거든요. 문제 제기를 보고 제대로 문제 제기를 했나 검토를 하는데 문제 제기를 안 썼다. 그러면 채점자가 점프하는 게 아니라 사안의 검토를 들어가요. 근데 사안의 검토는 써야 돼요. 근데 간략하게 쓰세요. 그래서 요 간략하게 쓰는 법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간략하게 쓰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어쩌다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한 두 줄 정도만 쓰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이 줄어드는데 요 내용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너무 많아요. 이거 제 쓸 수가 없어요. 이걸 12분한테 저라 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원래 제가 작년까지 제 교재는 여러분들이 12분 안에 쓸 수 있는, 손이 좀 느려도 12분 안에 쓸 수 있는 내용을 굉장히 줄여서 좀 빼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자, 요거를 12분 안에 쓰도록 했는데 그러면 내용이 줄어드니까 20점이 잘 안 나옵니다. 20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작년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자신의 채점이 얼마나 나왔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옛날 답안지 기준으로 답안지를 잘 쓰면 17점에서 16점을 받았어요. 16점에서 17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올해는 무조건 20점이거든요. 목표로 쓴 게 20점을 목표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논점을 제대로 잡으시면은 이게 최고죠. 근데 꼭 한 문제, 두 문제가 기억이 안 난다.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럼 두 문제지요. 두 문제면 요거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세 문제만 써도 합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난 세 문제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20점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문제만 써도 그러면 충분히 합격 점수까지 충분히 되시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래도 점수가 높은 게 아니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주 범위를 정해놓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지만 설마 민법만 공부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사무관리도 하시죠? 실무하시는 분도 계시죠? 행정 절차 하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나는 게 시험장에서 다 기억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분명히 빼먹습니다. 빼먹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요 정도 점수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 다 시험장에서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습을 해두시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내가 논점을 두 개는 모르겠는데 논점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세 문제라도 열심히 쓰면 충분히 합격권에 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좀 고되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저랑 고되게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근데 고되게 연습을 하는데 재미있게
그래서 자, 오늘 딱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이게 뭐가 좋으냐면 한 분이 저한테 자신이 답안지를 쓴 논점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비슷해 보이는데 여러분 사실은 올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빼면은 오늘 시험 문제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빠지게끔 문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걸 아 이게 실수구나 라는 걸 느끼면 시험장에서 논점을 일탈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테스팅을 계속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신 다음에 제가 또 이걸 또 다 외우라고 안 해요. 또 뺄 건 빼고 여러분들 할 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수 있을 만큼 쓰세요. 제발 부탁인데 다 쓰라는 게 아닙니다. 쓸 수 있을 만큼 써보시고 몇 점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학원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선생님들마다 그 각 과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예, 수업을 나가세요. 민법은 예습을 해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과목은 전부 다 복습만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예습만 해와라 그러면 큰일 나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시험 문제를 본 걸 하시고 보면서 제가 오늘 이제 논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험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처음 공부하신 분도 계시는데 반드시 예습을 해 오셔야만 여러분 이게 복습의 시간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민법 계약에서 문제 1번 있지 않습니까? 요게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아주 진짜 A급 중에 A급입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도별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가만히 문제를 보면은 자, 서울에 살고 있는 갑이 있습니다. 갑. 자, 그러면 이제 논점 잡는 연습도 할게요. 서울에 살고 있는 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왜? 시험 문제를 보시고 이거를 답안지를 쓰실 때 과연 기억이 날까요?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최소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는 갑이죠. 갑을 뭐 동그라미 치거나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밑에다가 그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밑에 빈 공간에다가 갑을 하나 쓰세요. 그러면 갑이 있고 자, 자신의 고향에 X 별장을 신축했는데 갑은 가끔씩 별장에서 고향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하곤 했죠. 그런데 그러던 갑은 최근에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X 별장을 을에게 팔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중요한 것은 무슨 법률 관계가 생겼죠? 매매 계약이 생겼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매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팔았죠?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누가 파는 사람이 있죠? 또 문제를 다 끝까지 읽고 다른 것도 다른 문제도 읽고 답안지를 쓰려면 또 누가 먼저 파는 사람인지 누가 사는 사람인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셔야 돼요. 약속을 안 하시면 여기다가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약속을 하세요. 왼쪽 편에는 항상 뭐를 쓰자? 매도인. 자, 우측 편에는 항상 뭐를 쓰자? 매수인. 이렇게 여러분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굳이 매수인이라는 단어 안 써도 매도인이라는 단어가 안 써도 요것만 나중에 다시 보시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 나오겠죠. 예, 그렇게 이렇게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는데 포인트를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약에 의하면 을은 계약을 체결한 당일 여러분 계약 체결한 당일 9월 1일입니다. 자, 9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한 당일 날 4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 4천 지급하시고요. 자,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당일 4천 지급합니다. 근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참 좋지요. 계라고 쓰시면 계약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월 30일 잔금 9월 30일이고 자, 잔금이 3억 6천입니다. 잔금이네. 이렇게. 자, 계약금하고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으로 넘어간 케이스죠. 자, 이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잔금을 주면 동시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X 별장을 인도해 주기로 했다. 당연한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소유권 등기 넘겨주고 서류 넘겨주고
넘겨주고 건물 넘겨주고 자 을은 매매대금 다 주면 그걸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앞의 내용에서는 사실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점이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서는 사실관계만 정리하는 거지 절대 답안지에 논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험이 다 똑같아요. 그럼 논점은 어디 나오느냐?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뒷부분 갈게요. 자, 갑의 별장이 타인에게 팔린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병은 너무 섭섭한 나머지 여러분 자 갑자기 튀어나온 병입니다. 자, 병이죠. 자, 그럼 여러분 갑의 별장이 타인에게 팔린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병은 너무도 섭섭한 마음에 8월 31일입니다. 자, 8월 31일 날 갑에게 허락도 얻지 않고 동네 친구들과 X별장에서 마지막 바비큐 파티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얘는 누굴까요? 누구죠? 제3자죠? 예, 제3자입니다. 그런데 제3자인데 친구입니다. 그렇죠? 위에서 나왔잖아요. 갑은 가끔씩 고향 친구들을 불러서 과거를 회상하곤 했다. 파티를 열어서 술을 마시면서 예,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도 친구니 고향이죠. 고향 친구들을 불러서 야 이제 갑이 별장 판대 우리 아지트가 없어져 하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친구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포인트가 아니니까 제3자지요. 그래서 자 갑의 허락 없이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X별장은 고기를 구울 때 썼던 숯의 불씨로 인해서 전부 멸실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별장이 전부 멸실된 거죠. 별장 멸실. 별장이 멸실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X별장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갑은 을과 공인중개사 병의 중개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9월 1일인데 자 중개사무실입니다. 중개사무실 정해가지고 중개사죠. 공인중개사. 자 이렇게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자 수수료로 각 40만원씩을 지불했다. 자 얘는 40만원 지급했고 각이니까 얘도 40만원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자 각이 들어간과 안 들어간 것도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일단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자 얘 때문에 멸실이 된 거죠. 자 얘 때문에 멸실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있죠. 자 먼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논점을 찾으실 때 분명히 매매 계약이 나오고 물건을 넘기는데 그 목적물이 멸실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멸실 시점입니다. 멸실 시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기본 논점 추출도 자, 논점 추출도 3가지가 11가지가 있죠. 논점 추출 체계도 11가지 정리. 자, 한번 보십니다. 자, 먼저 논점을 찾는데요. 이게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논점 찾기 포인트입니다. 자, 논점 1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지우셔도 됩니다. 거기 논점 1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는 올해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그건 지우세요. 논점 1은 지우시고 자 그 다음에 논점 2부터 보세요. 자 논점인데 자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계약 체결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운데 계약 체결은 했죠. 예 계약 체결은 했습니다. 원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을 때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오기가 어렵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계약 체결을 했던 케이스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올 것인데 멸실 시점을 보셔야 돼요. 자 논점 1을 보시면은 계약 체결 전 목적물 전부 멸실입니다. 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입니다. 계약 체결 전. 자 여기다 동그라미 크게 치시고 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 전부 멸실입니다. 자 전부에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아 전부 멸실됐구나. 계약 체결 전. 자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목적물 전부가 멸실되었다. 그랬을 때 계약 체결은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로 가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갑니다. 자 그럼 용어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계약을 체결하긴 했는데 그때 계약의 목적물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과실이 있어 라는 거죠.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그런데 자 그 밑에 내려보시죠. 자 그 밑에 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계약 체결은 했음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계약 체결했음,
계약은 체결은 했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부분에서 논점 여러분 4를 보세요. 논점 4가 있고 논점 5가 있는데 논점 5는 지워버리세요. 올해 시험에 안 나와요. 논점 4만 보세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계약 체결한 후에 당사자의 잘못 없이 목적물이 멸실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잘못 없이 목적물 전부 멸실입니다. 목적물 멸실이죠. 죄송해요. 멸실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멸실. 자, 요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논점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지금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9월 1일입니다. 자, 계약 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그런데 목적물은 계약 체결 이후에 멸실됐습니까? 계약 체결 전에 멸실됐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계약 체결 전에 멸실됐습니다. 그래서 전날 8월 31일 날. 그래서 여러분 원래 계약 체결 전날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계약 체결일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썼죠. 계약 체결한 날 계약금으로 4천을 줬다. 9월 1일 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건 계약 체결일이고 목적물 멸실은 8월 31일 날 멸실됐으니까 자, 계약은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한 이후에 멸실된 게 아니라 계약 체결 전에 멸실됐습니다. 맞죠? 그러면 정답을 쓰실 때 논점 정리는 뭐를 쓰셔야 되는 거죠?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멸실시켰느냐? 누가 멸실시켰느냐는 중요하냐? 아유, 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멸실시켰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점을 잡을 때 제가 이걸 왜 연습을 하냐면 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이걸 왜 헷갈려 하시냐면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가면 당사자의 잘못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갑이 멸실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계약 당사자인 갑이 멸실하면 안 됩니다. 을이 멸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산불이 나든지 안 그러면 제3자가 멸실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멸실시킨 게 아니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꾸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이 사안을 공부하실 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넘어가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함정을 봤잖아요. 갑이 멸실시켰어요? 을이 멸실시켰어요? 제3자가 멸실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논점을 잡으실 때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약을 체결했니? 계약 체결을 안 했으면 논점 1번이 될 텐데 그건 아니야. 올해 시험에 안 나와. 그럼 계약을 체결했니? 했어. 그러면 목적물이 없어졌어? 계약 체결 전이니?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 체결 후니? 그러면 또 공부를 하시면 돼요. 논점이 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계약 체결 전부가 멸실되면 항상 정답은 무슨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제가 실제 생활에서 있었던 예시를 항상 드리죠. 자, 제가 커피숍에서 커피숍 주인입니다. 자, 커피를 사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갑자기 자, 사장님 팥빙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팥빙수 재고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팥빙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팥빙수 주세요. 라고 결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팥빙수가 없어요.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계약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근데 팥빙수 재료가 계약 체결 전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전부 멸실됐죠. 그럼 이게 뭐라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어떻게 되느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팥빙수 재료가 딱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서 고객님을 불렀는데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숍 옛날에 해보니까 나이 조금 이제 얘기하시는데 빠져 계신 분들은 못 들으세요. 고객님 팥빙수 나왔습니다. 못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옆에 꼬마애가 지나가면서 저를 부딪혀서 팥빙수가 엎어졌어요. 그러면 제 잘못이에요? 고객님 잘못이에요? 어린애 잘못이에요? 어린애죠. 그러면 그때는 계약 체결을 했고 계약의 당사자인 저 커피숍에서 팥빙수를 매도하는 저와
팥빙수를 사기로 한 을 전혀 잘못이 없이 당사자의 잘못 없이 목적물이 멸실됐죠. 그러면 뭘로 간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공부하실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목적물 멸실이 계약 체결 전에 멸실되는지 계약 체결 후에 멸실되는지 요거를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답안지 논점을 틀리게 쓰신 분이 저한테 질문했는데 그분도 이것 때문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가신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논점을 잡아드렸죠. 계약 체결 전에 멸실됐습니까? 후에 멸실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못 보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계약 체결 전인지 후인지 이렇게 숫자를 쓰는 이유는요. 여러분 계약 체결 전에 멸실됐는지 후에 멸실됐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럼 계약 체결성의 과실책임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연결되는 논점이 나오면 또 말씀 쭉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죠. 이제 교재형이 들어가시죠. 자,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23페이지를 한번 보십니다.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죠. 자, 로마 짤번에 의의가 있는데 뭐 의의는 다 이제 우리 설명했던 것이고요. 자, 이번에 요건을 갈게요. 자, 요건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 두 문자로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계약은 체결해야 돼요.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1번에서 계약 성립을 믿을 만한 계약 체결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체결입니다. 체결. 계약은 체결해야 되는구나.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여러분 요걸 구별하자고 그랬죠. 계약 체결 후에 멸실되면은 계약 체결 전에 멸실되면은 요걸 나누셔야 돼요.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멸실됐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목적물 전부의 이행이 원시적 불능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멸실돼서 불능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답안지에 쓰시면 끝납니다.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약 체결 전부터 원시적으로 없어졌느냐, 계약 체결 후에 나중에 불능이 되느냐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예, 되셨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팥빙수가 계약 체결 전부터 재료가 없었느냐, 팥빙수가 재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엎어버렸느냐 이렇게 나눠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부니까 전원불 이렇게 두 문자를 땄습니다. 전부가 원시적 불능일 것, 전원불. 자, 그 다음에 3번 가시게 되면 급부를 해야 쓸 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죠. 급부를 했어야 되는 자가, 급부를 줬어야 될 사람이, 팥빙수를 줬어야 될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팥빙수를 팔 때, 자 여기 잘 보세요. 팥빙수를 팔 때 재료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 안 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되죠.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갑이 을한테 별장을 팔 때 계약 체결한 날 별장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안 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렇게까지 많이 쓰실 필요는 없고 요것만 간단하게 급부를 하였어야 될 자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것, 불능이 됐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4번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상선무 이렇게 해서 두 문자를 땄죠. 체결 전원불, 급알알 상선무 이렇게 해서 요건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꼭 써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요건에 맞춰서 답안지를 쓰실 필요는 없고 한번 볼게요. 계약은 체결했네요. 그 다음에 전체가 별장 전체가 멸실됐는데 계약 체결 전날인 8월 30일 날 멸실됐으니까 전원불. 급부를 해야 될 사람은 당연히 이런 사실을 확인해야 되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별장이 홀랑탔다는 것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상선무죠.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일자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가 얘기 드렸죠. 상대방을 보호받으려면 상대방은 항상 뭐 해야 된다? 선의 무과실. 예,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예,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를 받는데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1자 공부했던 게 2자까지 가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으로 가셔서 효과입니다. 효과. 자, 효과를 가시게 되면 이제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효과 가시면 1번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효 신손불 해가지고 두 문자를 우리가 효를 따기로 했죠.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을 때 여러분 계약을 체결했는데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겠습니다. 계약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팥빙수도 팥빙수 재료가 없는데 팥빙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당연히 무효예요 아니에요? 예, 무효죠. 예, 무효니까 돈을 돌려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무효. 자, 그 다음에 여기 무효도 우리 1차 때 공부하셨던 거죠. 계약이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무효일 때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여러분 별표를 치시고 3번에 별표를 치세요.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실내이익 손해배상.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자,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사실 요거를 답안지를 쓰실 때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답안지를 쓰실 때가 굉장히 어려우시고 이거 자체는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요 실내이익 손해배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내이익 손해배상과 그 다음에 이행이익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어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대충 그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답안지 작성하시면 되는데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저기 있는 것처럼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했네? 그런데 자, 분명히 여기는 금액이 지금 4억 원입니다. 4억 원. 4억 원이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4억 원짜리 물건을 팔아요. 매도인. 왼쪽 편에 있는 건 매도인이니까. 매도인이 을한테 물건을 팔아요. 그럼 을도 4억 원을 주면 돼요. 이렇게. 이게 4억 원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금매로 물건을 내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5억짜리인데 4억 원에 판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면 을은 얼마의 이익이 생기겠어요? 1억 원의 이익이 생기죠. 5억짜리 물건을 얼마 주고 샀으니까? 4억 주고 샀으니까 1억 원의 이익이 생겨요. 그런데 이 계약이 없어지면 결론적으로 은은 얼마의 손해를 얻어요? 1억 원의 이익이 없어지고 1억 원의 손해가 생겨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1억 원의 손해가 생겨요. 5억짜리 물건을 4억에 살 수 있었는데 1억 원의 차익을 얻지 못했네.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1억 원의 손해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행이익은 계약이 이행되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이행이 되면 을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얼마였죠? 5억짜리 부동산을 4억 주고 샀으니까 얼마의 이익을 얻죠? 1억 원의 이익을 얻죠. 근데 그 이행 이익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얘는 얼마의 손해가 생기는 거죠? 결론적으로 1억 원의 이익을 얻지 못했으니까 1억 원의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1억 원 내놔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행이익 손해배상입니다. 계약이 이행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이게 이행이익 손해배상입니다. 자, 그러면 실내이익 손해배상은 뭐냐면, 자, 실내이익 손해배상은 계약을 이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행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똑같이 또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5억 원짜리 부동산을 4억 원에 샀는데, 그거를 얻지 못하니까 이행이 안 되니까 1억 원의 손해가 생겼네. 이런 건데, 자, 실내이익 손해배상은 뭐냐면 상대방 사이에 이 계약이 잘 됐다라는 신뢰가 생겼어요. 여러분, 상대방 사이에 신뢰는 언제 생겨요? 계약서를 쓸 때 신뢰가 생기죠. 그래서 계약서를 썼어요. 공인중개사는 정이 썼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중개를 하는 사람이니까 중개가 성공하면 돈을 받아요. 그럼 언제 중개가 성공하죠? 계약서를 쓰면 중개가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가 계약서를 쓰는 순간 저 보수, 중개수수료 양쪽이 요구를 해요. 그러면 갑이 40만 원 줬어요. 을이 40만 원 줬어요. 자,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40만 원씩을 줬죠. 여러분, 이건 40만 원 왜 준 거예요? 계약이 성립됐다는 뭐가 생겼다? 신뢰가 생겼죠.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40만 원을 줬는데 계약이 어그러진 거예요. 왜? 홀랑 타가지고 계약이 무효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의 손해가 생긴 거예요?
40만 원 손해가 생겼죠. 신뢰를 가지고 40만 원 냈는데 40만 원의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은 신뢰가 있어서 지출했는데 안 돼. 그래서 얘는 40만 원의 손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이 계약이 어그러졌는데 여러분들은 손해배상이 여러분들이 이제 을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겠어요? 이행이익 손해배상, 실내이익 손해배상. 여러분 무슨 손해배상 청구하실래요? 실내이익? 40만 원 받고 끝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손해배상을 할 때에는 원칙이 이행이익 손해배상이에요. 원칙이 이행이익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약이 지금 현재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는 신뢰하면 돼야 안 돼요. 계약은 무효일 땐 신뢰하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은 신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 계약 체결상에 가실 책임은 계약을 체결했지만 무효기 때문에 무슨 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실내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부분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2번 보시면 실내이익 손해배상이죠. 급부를 하였어야 될 자는 상대방이 자 23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자 실내이익 손해배상 급부를 하였어야 할 자는 자 물건을 줘야 될 사람은 상대방이 그 유효를 믿었음. 자 유효를 믿었다는 얘기가 신뢰를 했음. 신뢰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자 유효를 믿었음 거기 위에다 쓰세요. 신뢰이익 믿었음 위에다 신뢰이익 쓰시고 신뢰이익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액, 자 생길 이익액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밑에다 쓰셔야 되겠죠. 이행이익 액수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이익이 이행이익보다 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아 여기 왜 병이죠? 문제지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 아 문제지가 병이었어요? 그러네. 어머. 공인중개사 정의돼야 되는데. 친구인 동시에 중개사인 거죠. 친구인 동시에 중개사인 거죠. 친구가 중개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술 먹고 집에 가서 탄 걸 모르는 거죠. 아니 원래 이게 정의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 거기 해설지에는 그러면 정으로 돼 있나요, 병으로 돼 있나요? 어제 검토를 했는데. 아 정을 안 썼네요. 예.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래 여러분 거기 문제에서 이건 제 잘못이니까요. 예, 정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예, 제3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해요. 정으로 바꿔주시고 자 오늘 나눠드린 문제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문제 1번이죠.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맨 밑에서 4줄 위로 올라가세요. 갑은 을과 공인중개사 병의 중개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랬는데 공인중개사 정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이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오면은 계약이 무효니까 애초에 이행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이익 손해배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이 유효일 때만 이행이익 손해배상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이 무효일 때는 무슨 배상으로 넘어간다? 실내이익 손해배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힌트죠. 여기 부분의 손해배상은 다 무슨 손해배상? 실내이익. 여기 이후의 손해배상은 다 무슨 손해배상? 예, 그렇죠. 그렇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잘하시네요, 아주. 자, 그 다음에 우리 24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답안지를 잘 쓰셔야 될 것이 요 불법행위입니다. 요것 때문에 헷갈려 하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내이익 손해배상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가십니다.
불법행위를 저질렀느냐, 그러면 손해배상을 또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1차 때 공부하셨던 내용 볼게요. 자,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쳤다. 그러면 택시 운전기사에게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도 청구할 수 있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뭐 한다고 그랬죠? 경합한다고 그랬죠. 경합은 어떤 뜻이었죠? 하나의 권리를 행사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행사해서 자신이 받고자 하는 목적 2천만 원 손해배상을 다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권리는 소멸한다. 이건 답안지에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2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채무불이행으로 1,5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럼 나머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남아있다. 요게 이제 경합의 뜻이었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경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야 되는데 그 의의까지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의의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길거리에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이 나오는데 그때 손해배상은 무슨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죠. 여러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나와야 안 나와요? 택시 운전기사하고 저를 친 운전기사하고 저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없을 때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니까 채무를 불이행한 것도 없고 따라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안 나오죠. 그래서 무슨 손해배상만 나오죠? 불법행위 손해배상만 나옵니다. 이건 경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자, 두 번째,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기사하고 저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어요 안 체결됐어요? 체결됐죠. 저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지금 중간에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계약을 이행했어요 이행하지 못했어요? 이행하지 못했죠. 그러면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들으셨던 분들도 좀 다 까먹은 거죠. 뭐 1차 시험 끝나면 제가 다 까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다치기도 했죠. 다치게 됐으니까 또 무슨 손해배상이 나오죠?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치료비가 여기도 2천만 원이 나왔고 여기도 2천만 원이 나왔는데 여러분 차근차근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답안지에 쓸 필요한 내용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도 2천만 원 손해배상이 나왔고 여기도 2천만 원 손해배상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2천만 원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권리가 지금 한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택시를 탄 사람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권리를 두 개 가져요. 하나는 택시 운전기사한테 채무를 불이행했으니 손해배상해라. 나를 다치게 했으니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를 이 경우에는 경합이라고 해요. 경합이란 단어의 의미는 자, 제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첫 번째 2천만 원을 전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권리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1,500만 원만 받았어요. 그러면 아직 얼마를 못 받았어요? 500을 못 받았죠. 그러면 이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500만 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경합을 제일 첫 시간에 우리가 민총할 때 공부를 했는데 두 개 이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권리가 경합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권리를 행사해서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하나의 권리는 소멸하고 하나의 권리를 행사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나머지 권리로 목적을 달성하면 돼요. 이게 권리의 경합이에요. 그러면 권리가 두 개 이상 있을 때에는 반드시 뒤에다 뭐를 써줘야 돼요? 경합을 써줘야 돼요. 경합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교수님들이 아시니까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을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얼마의 비용을 들였는데 40만 원 비용을 들였는데 그걸 날렸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이 없잖아요. 날렸죠. 그래서 4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례이익 손해배상이고 자, 다음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죄송한데 그 정이 아니라 병이 홀랑 튀어 먹었죠. 자, 그래서 병이라는 친구가 홀랑 튀어 먹었으니까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을은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실 거예요? 태워 먹은 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왜 헷갈리냐면
계약 체결상의 문제에서 목적물이 탔는지 확인 안 한 건 누구 잘못이고, 태운 놈은 누구 잘못이고, 병이 잘못이죠. 태운 놈은 병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매도인은 목적물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다른 사람이 태워 먹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분명히 커피숍에 딱 갔어요. 커피숍에 가서 자, 커피숍에서 자, 아침에 고객한테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팥빙수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거기 좀 잘 정리해줘 알바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알바생이 정리를 하다가 마지막 남은 팥빙수 재료를 엎어버린 거죠.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 그걸 모르고 고객한테 주문을 팥빙수를 받은 거죠. 그러면 고객하고 저와의 계약은 체결이 됐긴 했지만 목적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슨 책임을 물어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고객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뭘 묻는 거예요? 아니 재료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주문을 받냐? 그거를 묻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여러분 실례이익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죠. 실례이익 손해배상이 뭐예요? 여러분 실례이익 손해배상이 비용이에요. 비용. 실례를 가지고 드린 비용이에요. 그러면 비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너 결제대금 내놔라. 근데 여러분 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알바상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물어야 돼요? 너무 잔인한가? 아니 계약이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재료를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뭘 묻냐면은 여러분 손해배상이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는 계약 체결하는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고 하나는 불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계약 체결, 이건 목적물 멸실. 이건 계약 체결의 손해배상, 이건 목적물 멸실. 아셨죠? 그래서 알바생한테 야, 왜 엎었어? 알바비에서 깐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구매하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그거 말씀드리려고. 질문이 있는데 여기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24페이지부터 한번 보시죠.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여러분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을이 물건을 샀죠. 을이 물건을 샀으니까 자, 얘한테 계약 체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실례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갑한테 불법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예, 요겁니다. 그래서 요 사안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 손해배상을 더블로 하는 거 아닙니까? 2번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하는데 전혀 다른 손해배상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어떤 책임입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는데 그때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는데 이 손해배상의 성격이 만약에 이게 불법행위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손해배상을 2번 묻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계약 체결상의 손해배상이다라고 묻는다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되니까 2개가 경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잘 써야 될 것은 뭐냐면 24페이지에 여러분 가번의 문제점을 보시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걸 진짜 잘 쓰셔야 돼요. 별표 하나 치시고 문제점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외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 요거를 꼭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번에 학설을 가시게 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계약상의 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 체결 책임이라는 견해. 여러분 자, 뭐를 꼭 쓰셔야 돼요? 계약 체결 책임이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일반적 주의 의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밑줄 그으세요. 불법행위 책임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일반적인 계약 체결상의 책임이다. 그럼 불법행위도 또 물어볼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이었다. 그러면 또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린 결론을 내야 되겠죠? 자, 검토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줄 계약 체결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의 부수 의무 위반을 보는 계약 체결성이 타당하다. 그러면 계약 책임설이니까 불법행위를 또 물을 수 있다. 우측에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고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과 뭐 한다? 경합한다. 그래서 경합이라는 단어를 꼭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랑 같이 유사한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커피숍까지 볼게요. 자, 커피숍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커피숍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자 보도록 하죠. 자, 요 경우에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자 먼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갑은 목적물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한테 실내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0만 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을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자, 을이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을이 병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라는 건데 을이 청구하는 게 맞겠어요? 갑이 청구하는 게 맞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누구 집이죠? 갑의 집이니까 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손해배상은 야, 왜 내 집 태워 먹었어?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야, 너 때문에 계약 어그러졌잖아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맞지요? 맞지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약법에 가서 실무에 가시게 되면 계약서를 쓰시게 돼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써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요거는 여러분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갑은 재산상의 손해일 때에는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그런데 얘는 지금 소유자예요?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소유자예요? 채권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고의일 경우만 청구할 수 있고 과실은 청구 못해요. 고의적일 때만 채권자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소유자가 뭐 할 수 있으니까 고의 과실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는 왜 내 채권을 해해 하면서 병의 고의일 때만 청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오죠. 그래서 답안지를 쓰실 때도 보면 항상 갑과 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올 거예요. 병이 들어가면 안 돼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커피숍 갈게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자, 이제 커피숍 주인, 자, 손님, 자, 그래서 팥빙수, 자, 팥빙수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근데 팥빙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알바생인 병이 엎었대요. 팍 엎어버렸어요. 됐죠? 자, 그런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알바생이 엎어가지고 계약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여러분 자 실내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실내이익 손해배상. 그래서 팥빙수 대금이 2만 원이면 2만 원 청구할 겁니다. 내놔. 자, 그런데 여러분 병이 고의로 엎었어요? 과실로 엎었어요? 실수로 엎었죠? 아니 고객이 주문하는 거 보고 고의로 엎었어요?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과실로 엎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얘는 고의만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목적물에 대한 물권자, 소유권자죠. 팥빙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제대로 이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민법을 범위를 시험 범위를 늘리자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도 이제 다른 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일단은 그러면 자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건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왜 채권자의 경우에는 고의일 때만 가능하냐. 자, 이것도 여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들어두시면 나중에 실력은 늘어요. 자, 여러분들이 을인데 자, 갑한테 병이 막 다가왔어요. 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병이 와서 나랑도 계약을 하자. 그래서 병이 먼저 나랑 계약 좀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갑이 난 너한테 안 팔아. 근데 그 다음 날 을이 와서 산다니까 을한테 파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억한 심정이 드는 거예요. 좋아. 내가 못 가지는 건 너도 못 가진다. 하면서
병이 갑한테 가가지고 고의로 물건을 파쇄해버려요. 그러면 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한테. 있죠. 얘는 과실이었어요, 고의였어요? 그렇죠. 그럴 땐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배상을 쓰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 정리가 되셨으니까, 자, 우리 교재를 잠깐 보세요. 자, 이거 정리가 되셨으니까요. 우리 교재 25페이지 보세요. 자, 25페이지 보시면, 자, 2016년 기출이죠. 저랑 보도록 하지요. 2016년 9월 1일 갑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X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옛날에는 매도인 매수인까지 친절히 써줬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와요. 갑이 별장을 이렇게 을한테 팔았구나. 이 계약에 의해서 을은 계약 체결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계약 체결이 며칠이죠? 9월 1일이죠. 9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다고 돼 있고 당일날 계약금을 줬다고 했으니까 계약금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잔금 지급과 넘기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했죠. 자, 그러면 9월 30일이 잔금입니다. 자, 그럼 다음 보세요. 갑의 소유인 X건물이 계약 체결 전날, 여러분 아주 굉장히 친절하죠. 계약 체결 전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꼭 잘 쓰세요. 계약 체결 전날인 8월 31일에 자,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인접 야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 동그라미 치시죠. 자, 원인불명의 화재입니다.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해서 전부 멸실됐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계약 체결 날 이후에 멸실됐습니까? 계약 체결 전날에 멸실됐습니까? 전날에 멸실됐으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 써야 되느냐? 체결, 전원불, 급, RR 상선무에서 요건을 써주시고 자, 중요한 것은 효과죠. 자, 효과를 가시게 되면 효과는 무효의 효력의 효, 신손불이죠. 자, 실내이익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신손불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외웠죠. 자, 그럼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을은 갑한테 실내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실내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럼 뭘? 계약금 내놔. 들어간 비용 내놔. 이렇게 청구하겠죠. 자, 그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얘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제로 첫 번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다가 추가로 실내이익 손해배상 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또 물을 수 있느냐? 문제 제기하시고 학설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 책임인데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랑은 달라요. 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학설과 또 하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일반적인 불법행위랑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또 물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가 있고 판례는 우린 검토를 할 때 답안지 양을 늘려야 되겠어요? 줄여야 되겠어요? 뭘 줄여요? 답안지 양을 줄여야 되겠어요? 늘려야 되겠어요? 늘렸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된다라고 써야지 점수가 나오지.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안 되는데 그러면 안 쓰면 점수를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말에 써 있지 않냐? 계약이야 계약.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아니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갑에게 여러분 이 화재에 대해서 여러분 계약 체결이 아니라 화재에 대해서 여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있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하지 않는 계약 체결 시에 과실이 있는데 여기 불법행위는 계약 체결이 아니라 목적물 멸실에 따른 과실 여부를 묻는 겁니다. 목적물 멸실입니다. 홀랑 탄 거, 팥빙수 재료 엎어진 거. 그러면 확실히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 갑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인불명의 화재죠. 갑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을 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을이 갑한테 실내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왜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면 갑의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지요. 멸실된 부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목적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잘못입니다. 그러면 자, 이 목적물의 멸실은 병이 했다. 그러면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도 고일 때만 청구가 가능하죠. 갑한테 과실이 없죠. 목적물 멸실에 대한 과실이 없죠.
그러면 여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계약 체결의 잘못과 목적물 멸실에 대한 잘못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계약 체결상의 잘못과 목적물 멸실에 대한 잘못을 구분하셔서, 자, 여기는 계약 체결상의 잘못이 있니? 네. 계약 체결상의 잘못이 있네. 따라서 손해배상. 목적물 멸실에 대한 잘못이 있니? 원인 불명이라서 갑이 태운 게 아니죠. 그래서 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못 묻는다. 이렇게 답안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뒤로 넘겨볼게요. 자, 27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자, 기본 사례 006인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 임의로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그러면 똑같으니까 차이점이 뭔지만 보세요. 2016년 9월 1일 갑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X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을은 계약 당일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9월 30일 날 잔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갑의 소유인 X 건물은 전날, 여러분 갑의 담배꽁초로 인해,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죠. 자, 갑의 담배꽁초로 인해, 자, 갑의 담배꽁초로 인해서 멸실됐습니다. 그러면 갑에게 이 목적물 멸실에 대한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목적물에 대한 잘못이 있으니까 이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시험 문제까지 정리가 되십니다. 오늘 시험 문제가 갑이 태워 먹었습니까? 친구인 병이 태워 먹었습니까? 병이 태워 먹었죠. 병이 태워 먹었습니다. 병의 화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을이 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병이 아니라 갑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갑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원인 불명의 화재랑 똑같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당락할 수 있는 부분은 요건이 아닙니다. 효과에서 실내이익 손해배상이냐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냐, 그쪽 부분이 시험의 합격을 당락을 좌우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을은 갑한테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실내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한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답안지를 써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해설지 한번 보시죠. 자, 오늘 해설지. 자, 사안의 검토 한번 보시죠. 자, 사안의 검토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X별장의 멸실을 확인하지 않은 갑의 과실, 요거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별장이 멸실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멸실이 아니라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확인하지 않은 갑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을은 계약금의 반환 및 실내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 X별장 멸실에 대한, 여러분 2번은 X별장 멸실 확인입니까, 멸실입니까? 멸실에 대한 갑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갑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써야 될 것이 멸실에 대한 확인이냐 멸실에 대한 책임이냐, 요거를 잘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커피숍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하시죠. 자, 제가 팥빙수를 주문을 받았는데 냉장고에 팥빙수 재료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침에 막 들어와서 성급하게 막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고객이 저한테 와서 팥빙수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아침부터 팥빙수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고객이 팥빙수가 먹고 싶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당장 주문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팥빙수 재료가 없어요. 그럼 제가 가서 얘기하겠죠. 고객님 죄송합니다. 재료가 없는데요. 그럼 그 고객은 저한테 어떤 부분에 대한 잘못을 책임을 물어요? 팥빙수 재료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잘못입니까? 팥빙수 재료가 없다는 걸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잘못입니까? 확인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겁니다. 그게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아니라 실내이익 손해배상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아까 전처럼 팥빙수 주문을 받기 전에 알바생이 재료 확인하다가 엎어서 더 이상 팥빙수를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고객은 또 저한테 와서 물을 겁니다. 아니, 재료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저를 탓하겠죠.
그럼 재료가 없어진 것은 저를 탓하겠어요? 알바생을 탓하겠어요? 알바생을 탓해야 되는데 걔는 지금 고의입니까? 과실입니까? 과실이니까 고객은 걔한테 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그 팥빙수에 대한 소유권자니까 알바생한테 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그거 버리면 어떡해? 알바비에서 까. 이런 식으로 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사를 하시면 사실은 계약을 여러분들이 진짜 안 하실 것 같잖아요. 제가 몇몇이 연락이 왔는데 계약서를 대신 써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문제가 왜 나왔는지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꼭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목적물이 멸실이 되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조건 계약 체결 전에 멸실되는지 후에 멸실되는지를 반드시 따지셔야 돼요. 계약 체결 전에 멸실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항상 뭘로 가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세요. 그런데 멸실이 됐는데 매도인이 멸실했다. 매도인 잘못이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외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또 물을 수 있는 거고, 매도인이 아니라 원인 불명의 화재라든지 제3자가 멸실했을 때에는 매도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로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시험 문제에서 그럼 선생님 병한테 손해배상 얘기를 언급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 문제를 보세요. 문제 보시면 맨 마지막에 갑과 을 사이 법률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절대 병 이런 얘기를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갑과 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르셨으니까 자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연습하십시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해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때 먼저 오늘 시험 나온 문제를 1번을 읽으셨어요. 읽으셨으면 갑이 매도인이니까 왼쪽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얘 왼쪽이니까 매도인. 그런데 우측에 썼어요. 을, 얘는 매수인. 그런데 매매 계약일 수도 있고 도급 계약일 수도 있으니까 매매 정도만 간단하게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9월 1일 날 계약 체결했고 계약금을 줬구나. 그래서 여러분 계약 체결한 날짜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잔금입니다. 잔금은 9월 30일로 했고 잔금입니다. 근데 목적물이 멸실이 됐는데 자 병이라는 사람 때문에 목적물이 멸실이 되었고 그 멸실이 8월 31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걸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거 끝나시면 안 되고 쓰다 보니까 계약 체결 날이 나왔고 그 전날에 멸실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린 뭘로 가자? 그렇죠. 이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것도 너무 길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냥 쓰세요. 나중에 이거 제가 옛날 기억나는데 써놓고 제가 못 읽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딱 떠올랐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써야 되겠어요? 그러면 전 요때 요건을 그냥 써요. 체결, 전원불, 급알알, 상선무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리고 효신손불. 그러면 불법행위. 야, 이거 누가 멸실했냐? 갑이 멸실했어요? 병이 멸실했어요? 병이죠. 그럼 갑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써요. 이러면 논점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요걸 안 써서 다시 읽어요. 그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날이고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올해 무조건 A급이에요. 최고의 A급이에요. 진짜 A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잔뜩 드리지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절대 논점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안 돼. 이거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잘못이 있는데 얘야. 그런데 만약에 자 갑 때문에 갑의 담배꽁초로 화재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 전에
갑의 담배꽁초로 멸실됐으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쓰시고 체결 전원불 급 RR 상선무 이렇게 쓰시고 효신손불 쓰신 다음에 불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겠어요? X를 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죠. 논점을 틀리지 마세요. 그리고 자 다음에 원인불명의 화재 그러면 여기서 원인불명의 화재에서 뭐 옆에 뒷산에 산불이 나서 그럼 산불이 나는 순간 갑의 잘못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X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는 이렇게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틀리게 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요 정도 요거만 체크 제3자는 갑이 아니고 갑은 책임져야 되고 원인불명의 산불은 갑이 책임질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 절대 틀리실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에는 이미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 어떻게 함정을 파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까지 유사한 것까지 싹 정리할까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 꼭 참석하셔서 답안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되게 용기 있으신 분 같은데 무조건 썼어요. 근데 일단 냈대요. 모르겠는데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그거 엄청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죠. 잠시만 쉬시죠.